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 위대한 제국들의 눈부신 흥망성쇠, 수많은 영웅들이 피 흘리며 싸웠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지금 당신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고도의 현대 문명까지, 이 모든 5천년의 거대한 서사시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저 찰나의 눈 깜빡임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약 30억 년 전, 우리는 이 거대한 지구라는 배양 접시 안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아주 작은 원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 수백만 년 전이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진화의 혹독한 시험을 거치며 마침내 현생 인류라는 이름으로 이 행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 연약하고 털도 없는 짐승이 그저 자연의 지배를 받으며 숨죽이던 존재에서 벗어나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고 거대한 문명이라는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는 지배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기원전 4천년의 척박한 대지 메소포타미아로 떠나야만 합니다. 사나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비옥하지만 변덕스러운 영토 사이에 자리 잡은 수메르의 위대한 도시 우루크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따라 사냥을 하고 계절에 맞춰 열매를 채집하며 하루하루 생존을 걸고 거대한 자연과 사투를 벌였죠. 하지만 우루크의 시민들은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밀과 보리 같은 곡물을 스스로의 손으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처음부터 낭만적이거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무거운 돌로 이루어진 원시적인 맷돌을 이용해 곡물을 으깨고 가루로 만들어 항아리에 저장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지적 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이를 찾아 광야를 헤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창의력을 이용해 스스로 식량 공급원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농업의 발명 덕분에 우루크는 무려 5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당대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대도시로 번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이 위대한 진보는 인류의 육체와 삶의 본질에 아주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농경 생활이 인간을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이 발굴해낸 차가운 뼈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광활한 대지를 누비며 사냥을 하던 시절, 인간은 강인한 체력과 근력을 지닌 탁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 시작되면서 남성의 평균 키는 크게 줄어들었고 여성들 역시 훨씬 작아졌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 좁은 지역에 수만 명이 밀집해 살면서 가축으로부터 올마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염병, 그리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척박한 땅을 파야 하는 만성적인 노동 강도가 인간의 육체를 서서히 갉아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위풍당당한 사냥꾼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고 쇠약한 농부로 전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변화는 우리가 땅에 영원히 묶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던 인류는 이제 자신이 개간한 토지를 절대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잃는다는 것은 곧 가혹한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의 안락함과
잉여 식량을 얻은 대신 우리는 수십만 년간 누려온 야성적인 자유를 그 흙바닥에 반납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맞이한 문명의 첫 번째 비극적 역설입니다. 땅에 정착하여 창고에 잉여 식량이 쌓이자 필연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냥감을 나누어 먹던 낭만적인 시절은 끝이 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라는 차가운 계급이 탄생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가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식량과 백성을 보호했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대한 길가메시조차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절대적인 공포 앞에서는 나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과 찬란한 부가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는 한낱 먼지와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에 절망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한 명의 나약한 인간으로서 죽음이라는 자연의 절대적인 섭리를 거스르고 싶었던 그의 타는 듯한 욕망은 사실 5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단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듯 길가메시가 다스리던 위대한 수메르 문명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카드인들이 수메르를 무너뜨리고 사르곤 대왕이 지역 전체를 정복하며 권력의 축은 또다시 잔인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이제 척박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다른 인간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생존 게임에 돌입한 것입니다. 농업과 잉여 자원이 만들어낸 이 잔혹한 불평등의 씨앗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머나먼 인더스 계곡과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도 각기 다른 형태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인더스의 사람들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지하 하수도를 뚫었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 거대한 돌덩이를 하늘 높이 쌓아 올리게 됩니다. 과연 이집트의 지배자들은 길가메시가 실패했던 그 죽음이라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얼마나 기괴하고 거대한 권력의 탑을 세우려 했던 것일까요? 길가메시의 두려움과 사르곤의 야망이 메소포타미아의 모래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다른 거대한 강줄기들 주변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권력의 뼈대를 세우고 생존의 비밀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실험은 세계 곳곳에서 전혀 다른 철학과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파키스탄 지역에 해당하는 인더스 계곡에서는 기원전 3300년경부터 아주 놀랍도록 실용적인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궁전이나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무덤을 짓는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도시에 밀집해 사는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와 싸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인더스의 사람들은 좌식 변기와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지하 배수망을 갖춘 인류 최초의 고도화된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된 오물은 정교하게 덮개가 덮인 수로를 통해 도시 밖으로 완벽하게 배출되었습니다. 이 철저한 위생관리는 문명을 끔찍한 질병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제국이란 죽은 자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산자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일상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즉 영생에 대한 집착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위생적인 배관 시설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단순한 정치적 지배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매개체였습니다. 파라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사후 세계로 넘어가 영원히 통치할 것이며 그 통치만 이집트의 풍요를 보장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파라오 조세르, 스네프루, 그리고 쿠프를 비롯한 이집트의 지배자들은 영생을 향한 거대한 발사대, 바로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강물이 범람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수만 명의 농부들이 이 거대한 돌덩이를 채석하고 운반하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집트의 사회 구조 자체도 그들이 짓고 있던 거대한 피라미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뙤약볕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부와 노예가, 그 위로는 장인과 상인, 그리고 고도의 문자를 다루는 서기관과 제국을 지키는 군인이, 또 그 위로는 관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아찔하고 외로운 꼭대기에는 신과 소통하는 단 한 명의 파라오가 군림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단 한 사람의 영원한 삶과 신성함을 떠받치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갔던 것입니다. 시선을 아시아의 끝, 기원전 2100년경의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황하 유역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거대한 자연의 분노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홍수입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모든 농작물이 흔적도 없이 휩쓸려가고 처참한 기근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우왕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대한 무덤을 짓거나 신에게 기도만 올리는 대신 강물을 직접 다스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강줄기를 따라 제방을 쌓고 둑을 만들어 마침내 끔찍한 물길을 제압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로 추앙했고 그는 최초의 중국 왕조인 하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정치 철학적 씨앗을 심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단순히 핏줄이나 신이 내린 변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 공적과 능력에서 나온다는 위대한 관념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중국의 왕조들을 수천 년간 지배하게 될 천명, 즉 하늘의 명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은 오직 덕이 있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권력을 허락하며 만약 기근이나 홍수를 막지 못해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하늘이 그 명을 거두어 드린다는 이 무서운 논리는 지배자들에게 무한한 권력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이라는 굴레를 씌웠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공적인 헌신이나 철학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팽창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을 통제할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필요해졌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오면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가 인류 통치사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을 내놓습니다. 그는 반역자를 처단하는 군대의 칼날 대신 7피트 높이의 거대한 흑요석 돌기둥을 광장에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282개의 촘촘한 법 조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은화 몇 잎으로 보상하고 끝날 수 있었지만 평민이 귀족에게 같은 짓을 하면 가차없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노예의 뼈는 귀족의 뼈보다 훨씬 싼 값에 매겨졌습니다. 함무라비는 법이라는 엄숙한 이름으로 인간의 가치에 등급을 매기고 불평등을 철저하게 합법화했습니다. 지배 계급은 폭력이 아닌 질서와 법률의 형태로 사람들을 길들이기 시작했고, 피지배자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법천지의 혼돈보다는 차별적이더라도 예측 가능한 불평등의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철학으로 권력을 다지고 영토를 팽창하던 고대의 초강대국들은 필연적으로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영토에서 국경을 맞대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경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집트 제국의 람세스 2세와 소아시아를 제패한 철의 군대 히타이트 제국의 무아탈리 2세가 카데시라는 도시에서 격돌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와 수천 대의 전차가 얽히고 설킨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참혹한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람세스 2세는 함정에 빠져 전멸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가까스로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팽팽하고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 끝에 양측은 누구도 상대를 완벽히 파괴할 수 없으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제국 모두 붕괴할 것이라는 서늘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깊은 전쟁의 피로감 속에서 두 제국은 파멸 대신 공존을 선택합니다. 기원전 125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더 나아가 제3의 적이 쳐들어오면 서로를 돕겠다는 상호방위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자 놀랍게도 히타이트는 이집트에게 앞선 금속 재련 기술을, 이집트는 히타이트에게 풍부한 농업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맺은 평화와 교역은 두 제국 모두에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칼날보다 교역의 길이 훨씬 더 이롭다는 사실을 인류가 비로소 깨달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 거대 제국이 평화조약에 취해 번영을 누리며 문명의 황금기를 만끽하고 있을 때, 지중해의 검은 바다 너머에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미지의 공포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해온 이 정체불명의 파괴자들은 과연 누구였으며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고 찬란했던 청동기 시대의 전체를 단숨에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철저한 붕괴와 지독한 어둠이 깔린 그 잿더미 속에서 인간의 사상과 무기를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떻게 태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중해의 푸른 물결 너머에서 밀려온 정체불명의 해양인들은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청동기 시대의 무역망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구리와 주석이라는 귀한 광물을 멀리서 수입해야만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고대의 제국들은 교역로가 끊기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생존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지배층만이 독점하던 값비싼 청동 대신 지구상 어디에나 묻혀있는 흔하고 단단한 금속, 바로 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철제 농기구는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더 넓은 농경지를 만들었으며, 철제 무기는
더 이상 소수의 귀족 전사가 아닌 수만 명의 평민 보병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를 탄생시켰습니다. 무기에 대중하는 곳, 전쟁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팽창시켰고, 이는 곧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초거대 제국들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로마가, 동양에서는 진나라와 그 뒤를 이은 한나라가 세계의 양극단에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대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산맥과 강 너머의 수백만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산과 강이라는 거대한 지리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들이 선택한 해답은 이념이나 종교 이전에 바로 압도적인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로마는 돌을 깨고 숲을 뚫어 핏줄처럼 뻗어나가는 거대한 가도를 건설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결코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견고한 포장도로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중무장한 로마 군단이 세계 어느 곳이든 최단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군사적 동맥이었습니다. 동시에 동전을 통일하고 법률을 성문화하여 로마 시민이라면 제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가치와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압도적인 토목공학과 행정력으로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동양의 진시황과 한나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리를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북방의 척박한 초원에서 말을 타고 언제든 약탈하러 내려오는 유목민들의 기동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흙과 돌을 다져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인공장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장성은 유목민을 막는 방패인 동시에 제국 내부의 농민들이 세금을 피해 도망치지 못하게 가두는 거대한 울타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하여 전국의 도로망을 정비하고 문자와 도량형을 하나로 묶어 광활한 대륙을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통일했습니다. 로마의 길과 한나라의 장성, 이 두 거대 제국은 마침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교역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서양의 은하와 동양의 비단이 메마른 사막을 건너 교환되며 제국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인간의 끈질긴 의지가 지리를 완전히 정복하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질서를 구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고대 제국들이 멸망한 이유는 단지 외부에 있는 야만인들의 침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그들을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영토가 넓어질수록 끝없이 늘어난 국경을 지키기 위해 군대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이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무너져가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은화의 구리를 섞어 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렸고, 이는 극심한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제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역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피와 땀의 결정체였지만 내부의 권력 다툼과 무능한 지배자 앞에서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역설은 제국의 번영을 위해 그들이 스스로 정성 들여 닦아놓은 바로 그 길을 통해 제국을 파멸시킬 진짜 적들이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는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향신료만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다. 이역만리의 치명적인 역병들이 상인들의 짐수레에 섞여 들어와 촘촘하게 연결된 제국의 도로망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제국의 심장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로마의 가도와 한나라의 교역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나르는 고속도로가 되어 수백만 명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습니다. 지리를 정복하기 위해 만든 찬란한 문명의 길이 도리어 제국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밧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거대한 장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마와 경제적 붕괴, 그리고 서서히 차가워지는 기후의 흉포한 변화를 결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서양의 로마와 동양의 위대한 제국들은 스스로가 만든 그 거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를 든든하게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붕괴되자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깊고 차가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국의 질서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떨며 요새화된 작은 영지로 숨어들었습니다. 문명은 기나긴 밤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핏빈 역사의 무대 뒷면에서는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초원지대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권력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비웃고 무거운 철갑 대신 숨막히는 속도로 세상을 유린할 절대적인 기동력의 화신이 서서히 세계를 뒤흔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들의 웅장한 돌기둥이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 세계는 깊고 짙은 어둠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뿐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중동에서는 이슬람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두는 거대한 밧줄이자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며 두껍고 높은 돌로 성벽을 쌓고 그 뒤로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웅크린 채 신에게 기도하며 오직 견고한 돌담만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죠. 하지만 지리와 기후는 인간이 한 곳에 안주하며 평화만을 누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아시아의 몽골 초원, 그곳에서는 생존 그 자체가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혹한 자연환경이 역사상 가장 두렵고 파괴적인 절대적인 기동력의 화신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13세기 초 칭기즈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흩어져 있던 유목 부족들을 하나로 규합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몽골 제국은 로마나 한나라처럼 거대한 기념비나 장대한 성벽, 복잡한 하수도 시스템 따위를 짓는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거대한 성이 아니라 바로 말, 그리고 속도였습니다. 농경사회의 군대들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보급품 수레를 끌며 느릿느릿 진군할 때 몽골의 기병들은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주파하며 말 위에서 먹고 자고 심지어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성벽을 쌓고 안심하고 있던 정착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난 몽골군은 마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자연재해와도 같았습니다. 성벽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성벽을 부수거나 오히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을 외부와 차단하여 스스로 굶어 죽게 만드는
철저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항복하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저항하는 도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도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몽골은 단순한 사륙을 넘어 정보의 속도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초원과 사막, 산맥 곳곳에 역참이라는 거점을 촘촘하게 세워 릴레이 방식으로 파발마를 띄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한 끝에서 일어난 군사적 동향이 불과 몇 주 만에 제국의 반대편에 있는 지휘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속도와 정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통제한 몽골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거대한 연속된 육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부터 동유럽의 심장부와 중동의 사막까지 그들의 서늘한 말발굽이 닿는 곳마다 천년을 이어온 기존의 제국들은 가을 낙엽처럼 덧없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은 세상을 불태우는 무자비한 파괴자와 학살자로 악명 높았지만 그 잔혹한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유라시아 대륙에는 뜻밖에도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 불리는 기적 같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로 쪼개져 으르렁거리던 거대한 대륙이 단 하나의 무시무시한 권력 아래 통일되자 산적과 국경 분쟁으로 끊어져 있던 동서양의 무역로가 하나로 뻥 뚫리게 된 것입니다. 몽골 제국이 발급한 일종의 통행증인 패자만 있다면 한 여인이 금화가 가득 든 돈주머니를 머리에 이고 이탈리아에서 중국까지 걸어가도 안전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를 비롯한 수많은 상인과 성직자들이 이 안전한 고속도로를 타고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동양의 나침반, 화약, 제지술이 서양으로 흘러갔고 매혹적인 향신료와 진귀한 비단이 국경을 초월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글로벌 세계화는 세련된 외교나 평화적인 조약이 아니라 유목민의 잔인하고 압도적인 힘 아래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하게 연결된 세계화의 고속도로는 인간의 번영만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로마의 정교한 가도가 끔찍한 질병을 퍼뜨렸듯 몽골이 뚫어놓은 광활한 실크로드 위로 인류 최악의 재앙에 상인들의 짐수레와 쥐벼룩에 묻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아시아의 깊은 초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끔찍한 역병은 몽골의 쾌속 통신망과 무역로를 타고 순식간에 서쪽으로 번져 유럽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성벽도, 어떤 왕의 군대도, 심지어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조차 이 미세한 살인마를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대륙을 휩쓸었고 무역은 마비되었으며 사회를 지탱하던 구조는 밑바닥부터 산산이 붕괴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대했던 몽골 제국마저 내분으로 여러 갈래로 쪼개져 힘을 잃고 그들이 비운 자리에 이슬람의 강력한 수호자인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 동서양의 길목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실크로드는 이제 상인들에게 다시는 건널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육지를 통한 모든 희망과 동양으로 가는 무역로가 철저히 차단된 유럽인들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고 고기를 보존할 향신료와 동양의 불을 향한 갈망은 여전히 그들의 피를 들끓게 했지만 동양으로
통하는 육지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땅에서는 더 이상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 그들은 결국 고개를 돌려 인류가 한 번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가장 두렵고 미지의 영역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다 괴물이 산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검게 일렁이는 끝없는 심연,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양입니다. 굳게 닫힌 육지의 문 앞에서 15세기의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 매달린 춥고 가난하며 분열된 변방의 반도에 불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삼엄한 통제를 피해 그토록 갈망하던 동양의 향신료를 얻으려면 괴물이 산다고 믿었던 칠흑 같은 대양으로 배를 띄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나 모험심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그들의 출발은 지독한 결핍과 생존을 향한 절박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도박은 인류 역사의 지정학적 축을 영원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역사의 무대는 흙먼지 날리는 대륙이었지만 이제 권력의 무게중심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튼튼한 범선에 치명적인 화약을 결합한 대포를 얹은 유럽인들은 더 이상 대자연에 순응하는 연약한 항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무자비한 이동식 요새를 만들어냈고 대양의 거친 바람을 통제하며 역사의 주도권을 움켜쥐었습니다. 1492년 인도를 찾으려던 그들의 배가 아메리카 대륙에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발견이나 탐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충돌하며 빚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자원의 수탈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화승총과 강철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몸속에 숨겨온 보이지 않는 무기인 천연두와 같은 끔찍한 전염병은 수천만 명의 원주민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은 서구의 무력과 병균 앞에서 더섭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붉은 피가 스며든 땅 깊은 곳에 묻혀있던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은 끝없는 착취의 눈물로 얼룩진 채 스페인의 거대한 갤리언선에 실려 유럽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가난한 변방 국가였던 스페인은 순식간에 해가 지지 않는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제국으로 타올랐습니다. 권력과 부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광기는 대서양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자본의 축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땅에서 약탈한 무한한 황금과 은화가 스페인을 영원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날카롭고 서늘한 경제학적 역설을 제시합니다. 산더미처럼 쏟아져 들어온 기금속은 오히려 스페인의 뼈대를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땀 흘려 생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유입된 막대한 은화는 끔찍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켜 물가를 폭등시켰고, 땀 흘려 일하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대신 모든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면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칼과 총으로 빼앗은 일시적인 부는 결코 권력의 영원한 담보가 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번쩍이는 황금을 창고에 그저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그 자본의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영리하게 숫자를 굴릴 줄 아는 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늪지대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와
안개 낀 섬나라. 영국의 상인들은 창과 방패 대신 주식회사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파괴적인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의 돈을 모아 위험을 분산시키고 거대한 자본을 창출하여 동인도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대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상선대를 조직하고 전 세계의 자원, 공급망과 금융제도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선 자본의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돈이 돈을 낳는 차가운 자본주의의 톱니바퀴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검고 푸른 대양의 무역로를 통해 하나로 단단히 얽히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의 거대한 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의 피땀으로 생산된 설탕과 면화, 아프리카의 인간 사냥, 그리고 아시아의 진귀한 차와 도자기가 자본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서 쉼없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지리와 바다의 장벽을 극복한 인류는 제국주의의 돛을 높이 올리며 거침없이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대한 범선도 결국은 변덕스러운 자연의 바람에 의존해야만 했고, 아무리 정교하게 돌아가는 방직기라도 물레방아를 돌리는 강의 흐름이나 인간의 나약한 근육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향한 제국들의 팽창 욕망은 이미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한계치를 아슬아슬하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성장의 한계를 부수고 자연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인류는 무려 수억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숨죽여 잠들어 있던 치명적이고 어두운 마법의 돌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만 했습니다. 인류가 돛을 올리고 대양을 지배하며 불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명은 여전히 거대한 자연의 자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범선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에 무기력하게 멈춰서야 했고, 아무리 훌륭한 방직기도 강물이 마르면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인간의 근육, 소나 말의 힘, 그리고 바람과 물의 흐름이라는 철저한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권력의 팽창 속도에 비해 지구의 표면적인 자연 에너지는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이 지독한 한계를 영원히 부수기 위해 18세기의 유럽인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수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검은 마법의 돌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고의 태양빛을 머금고 죽어간 식물들이 압축된 덩어리, 석탄이었습니다. 석탄과 증기기관의 만남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파괴적이고 경이로운 화학적 기적이었습니다. 불을 피워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에 팽창하는 압력을 이용해 차가운 강철 피스톤을 움직이는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기계의 발명을 넘어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무한정 변환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기계는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잠을 자지도 않았으며 식량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석탄을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밤낮 없이 굉음을 낼 뿐이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육지의 험준한 지형을 무시하고 강철 궤도 위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으며, 거대한 외륜을 단 증기선은 바람의 방향을 역행하며 폭풍 치는 바다를 맹렬하게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가로막았던 시공간의 한계가 마침내 거대한 쇳덩어리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인 덧셈을 멈추고 기하급수적인 곱셈의 속도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문명은 이제 얌전한 자연의 품을 벗어나 끝을 알 수 없는 궤도로 무섭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영국의 작은 섬에서 이 거대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불타올랐을까요? 흔히들 영국의 뛰어난 과학적 진보나 합리적인 제도, 상인들의 위대한 개척 정신 때문이라고 칭송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지층을 한꺼풀 더 벗겨내면 거기에는 아주 차갑고도 우연한 지리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석탄 광맥은 다른 유럽 대륙의 국가들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지표면과 가까웠고, 그 광산들은 거대한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심해 항구나 촘촘히 파놓은 운하망과 완벽하게 인접해 있었습니다. 땅만 파면 쏟아져 나오는 풍부한 에너지를 배에 싣고 곧바로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완벽한 지리적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영국의 석탄 광맥이 수백 킬로미터 내륙 깊숙한 곳이나 접근하기 힘든 험준한 산맥에 파묻혀 있었다면 증기기관은 그저 광산의 물을 퍼내는 조잡한 펌프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가도와 한나라의 장성이 그러했듯 세계의 패권은 다시 한번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무심한 지리적 조건과 에너지의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에너지의 해방 이면에는 서늘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석탄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매연은 영국의 하늘을 잿빛으로 덮었고, 강물은 공장 폐수로 검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자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믿었던 인간은 이제 거대한 강철 기계의 톱니바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골에서 쫓겨난 농부들과 심지어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까지 매연이 가득한 공장에 갇혀 기계의 무자비한 회전 속도에 맞춰 하루 16시간씩 자신들의 생명을 갉아먹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기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자신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인간의 피와 땀을 연료처럼 갈아넣는 기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대다수 인류의 삶은 석탄의 그을음처럼 한없이 어둡고 비참해지는 끔찍한 모순이 온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 속에서도 기계화된 제국들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며 엄청난 양의 공산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생산의 바퀴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 끊임없이 먹여야 할 값싼 원자재, 그리고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을 강제로 팔아치울 거대한 식민지 시장입니다. 영국을 필두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모든 서구 열강들이 앞다투어 이 산업화의 맹렬한 용광로에 뛰어들자 그들의 눈앞에 놓인 지구라는 행성은 갑자기 너무나도 비좁은 한정된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짐승처럼 물어뜯으며 영토를 분할하던 강철의 제국들은 더 이상 빼앗을 땅이 사라지자 이윽고 서로의 목덜미를 날카롭게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끓어오르는 거대한 증기기관은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피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공장의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매캐한 검은 연기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도살장이 서서히 문을 열고 있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끝없이 팽창하던 강철 제국들의 탐욕은 결국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치명적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세기 초 더 이상 분할할 식민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자 제국주의 국가들의 시선은 필연적으로
서로의 심장부를 향했습니다. 오만함과 오해,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동맹의 사슬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이라는 단 하나의 작은 불꽃을 만나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거대한 화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기병대의 돌격과 병사들의 용맹함에 의해 승패가 갈렸다면 산업화 시대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괴물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던 대량 생산 기술은 이제 대량 살상 기술로 그 잔혹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1분에 수백 발의 총알을 토해내는 기관총,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독가스, 그리고 거대한 쇳덩어리인 전차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병사들은 진흙탕과 쥐가 들끓는 참호 속에 짐승처럼 처박혀 불과 몇 미터의 땅을 빼앗기 위해 수십만 명씩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술적 진보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대규모로 도살하는 끔찍한 기계 장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야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다음 사륙을 위한 끔찍한 휴식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휴식기 동안 인류는 전쟁의 양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또 다른 치명적인 자원에 완벽하게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이 검은 석탄이었다면 20세기의 핏줄을 흐르게 한 것은 바로 끈적이고 검은 액체, 석유였습니다. 석유는 석탄보다 훨씬 가벼웠고 보관이 쉬웠으며 무엇보다 압도적인 열효율을 자랑했습니다. 이 마법의 액체는 내연기관을 탄생시켰고 하늘을 나는 전투기와 깊은 바닷속을 자망하는 잠수함, 그리고 멈추지 않는 거대한 전차 군단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병력의 수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하고 빠르게 전선으로 수송할 수 있느냐에 달린 철저한 에너지 소비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지정학적 현실은 제2차 세계대전의 본질을 아주 차갑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뛰어난 전략을 펼치다 연합군의 영웅적인 반격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역사의 장막을 들춰보면 그들의 패배는 이데올로기의 붕괴 이전에 지독한 자원의 고갈, 정확히 말해 석유의 기아 상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야망과 거대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 내에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무리하게 소련의 카프카스 유전을 향해 진격하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참혹한 패배를 맞이한 것도,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고 동남아시아의 유전을 향해 자살에 가까운 전쟁을 벌인 것도 모두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그들의 해상 수송로를 파괴하고 석유 보급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자 무적을 자랑하던 그들의 군사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연료통이 텅 빈 독일의 타이거 전차는 그저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고 기름이 없어 날아오르지 못하는 일본의 제로센 전투기는 차가운 철제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장 광신적인 병사들의 정신력조차 내연기관의 차가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20세기의 거대한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낭만적인 포장을 벗겨내며 풍부한 석유를 가진 자들이 기름 없는 자들을 말라 죽게 만든 잔혹하고 기계적인 에너지
소모전이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발명한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지구의 핏방울을 뽑았었고, 그 기계들로 다시 동족의 피를 강물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기의 도살장 제2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참혹한 끝을 맺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승패가 결정지어지던 그 마지막 순간, 하늘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 섬뜩한 성광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석탄의 불꽃도 석유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입자를 강제로 쪼개어 만들어낸 지옥의 불덩어리였습니다. 단 한 발의 폭탄으로 거대한 도시 하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잿더미로 증발해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전장 위로 피어오르는 거대한 버섯구름을 올려다보며 인류는 승리의 환희보다는 뼛속까지 얼어붙는 절대적인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5천년의 땀방울로 쌓아올린 찬란한 문명 전체를 단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완전히 삭제해버릴 수 있는 끔찍한 신의 권능이 마침내 나약한 인간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짙은 연기가 거치자 인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그 연기 뒤에 숨겨진 더 크고 끔찍한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위로 피어오른 섬뜩한 버섯구름은 5천년 문명사에 전례가 없는 기괴한 역사를 던졌습니다. 과거의 군대들은 상대방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영토를 짓밟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더 날카로운 칼, 더 멀리 날아가는 대포, 더 튼튼한 전차가 그 목적이었죠. 하지만 원자폭탄의 탄생은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의 본질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습니다. 핵무기는 상대방의 군대만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군인과 민간인, 공장과 병원, 숲과 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버리는 절대적인 절멸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자신도 똑같이 파괴될 것이라는 공포가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세상은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이끄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냉전이라 불리는 이 숨막히는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 로마나 몽골 혹은 대영 제국이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군대를 진격시켰다면 이제 미국과 소련은 지구 전체의 절반을 서로 나누어 갖고 상대방의 체제와 사상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하 사일로에 쑤셔 넣으며 전 지구를 몇 번이고 날려버릴 수 있는 핵무기 산더미를 경쟁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상대방보다 단 한 기라도 더 많은 핵미사일을 보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증이 두 거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언제든 누군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과 30분 안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녹아내리고 인류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살얼음판 위에서의 끔찍한 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정치적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세기 후반 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성이 마침내 야만성을 극복해서일까요? 아니면 국제연합 같은 평화기구가 제 역할을 훌륭히 다했기 때문일까요?
그도 아니면 인류가 전쟁의 참혹함에 질려 평화의 고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이 시기를 지탱한 팽팽한 평화의 진짜 정체는 상호 확증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이른바 MAD라는 미치광이 같은 군사교리였습니다. 내가 선제 공격으로 적의 심장부를 파괴하더라도 적이 지하에 남겨둔 핵미사일이 기계적으로 날아와 나 역시 흔적도 없이 파괴될 것이라는 완벽한 상호 자살의 보장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면 나도 반드시 죽는다는 이 모순된 논리가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5000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길고 평화로운 강대국들의 시대는 서로를 향한 존중이나 도덕적 성찰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의해 억지로 유지된 것입니다. 물론 이 공포의 평화는 오직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인들의 안방에서만 유효했습니다. 자신들의 본토에서 직접 핵무기를 주고받을 수 없었던 두 강대국은 해구산의 가장자리로 시선을 돌려 이념의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 제3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초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졸로 전락하여 끔찍한 재래식 전쟁과 내전의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중심부의 억눌린 긴장감이 주변부의 비극적인 출혈로 터져나온 셈입니다. 강대국들의 평화라는 화려한 장막 뒤에는 언제나처럼 힘없는 자들의 짓밟힌 삶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두 초강대국은 이 이념의 전쟁을 위해 전 세계를 감시하고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습니다. 하늘에는 스파이 위성이 떠다니고 깊은 바닷속에는 핵잠수함이 소리 없이 숨어 서로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감은 일상생활 속까지 파고들어 아이들은 학교에서 핵폭발이 일어났을 때 책상 밑으로 숨는 훈련을 받았고 사람들은 뒷마당에 지하 방공호를 파고 통조림을 비축했습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길가메시가 죽음을 두려워하던 고대 수메르 시대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로 서로의 목숨을 겨눈 채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끝없는 우주로까지 경쟁의 무대를 확장했습니다. 누가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누가 먼저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찍느냐를 두고 막대한 자본과 과학기술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이 숨막히는 핵전쟁의 공포와 냉전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프로젝트 하나가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련의 핵 공격으로 그의 주요 통신망이나 지휘소가 파괴되더라도 살아남은 기지들끼리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반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분산형 통신 시스템. 당시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핵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물리적 공포를 대비하기 위해 국방부의 지하 연구실에서 은밀하게 만들어진 이 투박한 컴퓨터 통신망이 훗날 물리적 국경과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제국과 권력의 본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을 인류 역사의 새로운 마법, 즉 인터넷의 시발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핵전쟁의 끔찍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 캄캄한 지하 군사기지에서 잉태된 그 투박하고 제한적인 통신망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지구를 촘촘히 뒤덮는 거대한 빛의 그물로 진화할 줄은 발명자들조차 감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살벌했던 냉전이라는 이념의 짙은 장막이 마침내 거치고 인류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라는 과거에는 존재한 적 없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명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로마 군단이 닦아놓은 튼튼한 돌길, 몽골 기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던 광활한 실크로드, 그리고 대영 제국의 거대한 범선이 파도를 가르던 해상 무역로를 거쳐 인류가 새롭게 개척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양의 향신료나 도자기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거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는데 몇 달의 고단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대한 자본과 권력의 흐름, 그리고 세계를 뒤흔드는 정보는 해저 깊은 곳 옛 침몰선들이 잠들어 있는 차가운 심해 바닥에 깔린 광 케이블을 타고 찰나의 빛의 속도로 전 세계를 넘나듭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가로막고 갈라놓았던 거대한 산맥과 끝없는 대양이라는 지리적 장벽은 이 눈부신 속도 앞에서 완전히 그 의미를 잃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세상은 비로소 평평해진 것입니다. 이 새롭고 평평해진 제국을 굴러가게 하는 심장부의 핵심 자원은 더 이상 땅속 깊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캐내는 검은 석탄이나 끈적이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흔하디흔하게 추출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원소 실리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을 정밀하게 가공해 만든 반도체가 맹렬하게 빨아들이고 끊임없이 처리해내는 21세기의 새로운 원유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데이터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희귀한 주석을 확보하는 국가가 세상을 지배했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탄과 철광석을 쥔 자가 세계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독점하는 자의 손에 완벽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멈추지 않게 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값비싼 자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제국들은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피 흘리며 잔혹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새롭게 군림하는 영토 없는 제국들, 이 거대한 기술 기업들은 물리적인 국경선이나 총칼을 든 무장군대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라는 세련된 성체에 앉아 알고리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무기를 통해 인류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터넷이 세상에 널리 보급되었을 때 우리는 이 눈부신 기술이 인류에게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얇은 화면을 통해 세상 모든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의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경이로운 네트워크는 그야말로 정보의 완벽한 민주화를 이룩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억압에서 해방되었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달콤한 자유의 이면에는 5천년 인류 역사상 그 어떤 폭군이나 독재자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소름 끼치고 완벽한 감시 체계가 독거미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이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심지어 공포정치를 펼쳤던 폭군들도 백성들의 반란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밀정을 풀고 폭력으로 억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입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 생각까지 온전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취향, 인간관계, 질병의 기록, 그리고 내밀한 욕망을 거대 기술 기업의 서버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읽고 분노하는 기사가 무엇인지, 새벽 2시에 남몰래 어떤 물건을 검색하는지, 어떤 짧은 동영상에 시선을 빼앗겨 정확히 몇 초간 머무르는지, 우리가 남기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교하게 수집되고 분석되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조종하는 데이터 자본주의의 가장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거대 기술 제국들은 과거 로마의 황제들이 공짜빵과 잔혹한 검투사 서커스로 우매한 군중의 불만을 달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와 도파민으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선을 영원히 화면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리와 뇌 구조를 철저하게 해킹하여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취향을 즐기고 있다고 굳게 믿지만, 사실은 고도로 설계된 알고리즘에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서 그들이 교묘하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걷고 있을 뿐입니다. 영토를 잃은 제국들은 핏빛 폭력 대신 무서운 편리함을 무기로 내세워 당신의 뇌와 생각 그 자체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새로운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욕망의 흐름을 조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권력이 도달한 가장 차갑고 완성된 형태입니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굽던 우르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인류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전 세계가 빛으로 연결된 거대한 가상의 네트워크에 도달했습니다. 대지와 바다를 굴복시키고 하늘을 날아오른 인류의 5천년 역사가 마치 짧은 눈 깜빡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복잡하며 거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마침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계, 인공지능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신의 탄생을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우리는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과거의 그 나약했던 조상들보다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진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손에 쥔 도구만 눈부시게 화려하게 바뀌었을 뿐, 그 옛날 척박한 강가에서 권력에 집착하고 자원을 탐내며 끝없이 서로를 두려워했던 고대인들의 끔찍한 실수를 정확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발걸음이 우리를 영원한 번영으로 이끌지 아니면 완벽한 파멸로 이끌지 알 수 없는 아득한 미지의 벼랑 끝에서 인류의 낡은 본성은 이제 짐을 꾸려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천년,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의 불꽃에 불과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진흙을 이겨 집을 짓던 두 손으로 마침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새로운 지성, 인공지능이라는 경이로운 피조물을 창조해냈습니다. 미라를 으깨어 빵을 만들던 인류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으깨어 미래를 예측하고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디지털의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맹목적인 폭력으로부터 도망치던 연약한 사냥꾼에서 마침내 자연의 법칙을 재조합하고 지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신의 옥자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았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이른바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이들은 이제 질병과 빈곤, 그리고 전쟁이라는 역사의 낡은 유물들이 영원히 사라질 완벽한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라 찬미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의 빛이 강해질수록 그 발밑에 들이운 그림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짙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고도의 연결성은 우리를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아주 먼 옛날 수메르의 작은 마을에 가뭄이 들면 그 비극은 마을 하나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구 반대편에 작은 해협 하나가 막히거나 반도체 공장 하나가 멈춰서면 전 세계의 물류가 마비되고 초강대국들의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끔찍한 연쇄 붕괴가 일어납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기후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술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는 극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과거 이집트의 파라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불평등의 피라미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들이 알고리즘과 자본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통제하는 이 고요한 폭력은 채찍과 칼로 노예를 다스리던 고대의 독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벗어나기 힘든 굴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과거에 목매했던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성적이고 진화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5천년의 찬란한 문명사를 차갑게 해부해보면 아주 섬뜩하고도 부끄러운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진보는 사실 도구의 진화였을 뿐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운영체제는 단 한 줄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돌도끼로 서로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지만 버튼 하나로 수백만 명을 증발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과 자율 살상 무기로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신료와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 범선을 띄우고 원주민을 학살했던 탐욕은 오늘날 히토리와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역 전쟁을 벌이고 경제적 제재로 타국을 말라 죽이는 형태로 정장만 바꿔 입었을 뿐입니다. 길가메시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영생을 찾아 헤맸던 그 원초적인 공포는 생명공학과 데이터에 집착하며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죽음을 정복하려는 현대 권력자들의 맹목적인 갈망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도구는 경이롭게 바뀌었지만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인간의 본성인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증은 티그리스 강변에서 뙤약볕을 견디며 밀을 수확하던 그 이름 없는 농부의 마음과 단 1mm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격언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거대한 가도, 그리고 몽골의 끝없는 대제국까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위대한 문명은 예외 없이 자신들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리거나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잿더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과거의 제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이로운 힘과 그 힘이 불러올 완벽한 파멸의 가능성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가 창조한 거대한 기계장치 위에서 그 기계의 톱니바퀴가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순환의 궤도 위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채 열린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흙먼지 속에서 시작된 인류의 5천년 문명은 마침내 별을 향해 손을 뻗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신의 영역에 아득히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의 파괴적인 본성조차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다는
서늘한 모순이 차갑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과거에 반복되는 붕괴라는 저주받은 굴레를 끊어내고 지구라는 행성의 지혜로운 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훗날 어느 외계의 고고학자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구의 폐허를 발굴하며 기술은 신의 경지에 달했으나 지혜는 원시 시대에 머물렀던 비극적인 종의 무덤을 바라보며 씁쓸히 고개를 젓게 될까요? 침묵하는 역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펜을 쥔 채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우리들이 써내려갈 이 거대한 서사시의 다음 문장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